현재 각지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유행 중인 독서 모임에서 제가 그 만난 사람들 중에 한 분과 잊지 못할 일화를 말씀드려볼까 해요. 독서 모임이요? 예. 존재합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성황리에 이게 있거든요. 책을 같이 모여서 읽는 건가요? 그쵸. 이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자라는 취지에서 요즘엔 뭐 세대를 막론하고 엄청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비교적 최근인 5년 이내에 있었던 일들이고 이제 당시에 미국에 있을 때 일인데 외국이구나. 그 당시에도 미국에선 유행까진 아니지만 꽤 많은 류의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있던 모임은 매달 2회 정도의 만남을 가졌었고 주로 저명 인사들이 저술한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모임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류의 서적은 아니었는데 아내의 권유도 있었고 좀 타국에서 매일이다시피 제가 집돌이 생활을 자주 했어가지고 조금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어서 나갔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인원이 있었고 직업군들은 진짜 뭐 여러 직업군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게 여타 다른 사교 모임과는 달리 돈도 명예도 또 나이도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편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죠. 덧붙여 여러 방면의 다양한 그런 뭐 전문 지식이나 정보를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얕게라도 배울 수 있어서 재밌고 좋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 그 주인공은 그 분들 중에 그 텍사스의 플레이노라고 거기에서 오신 40대 여성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을 이제 나이 차이는 제법 있지만 한국식으로 편하게 그냥 제니 누나라고 할게요. 여담이지만 헐리우드 유명 배우인 그 제니퍼 애니스톤을 정말 많이 닮으셨거든요. 그래서 제니 누나라고 칭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랑 친해질 계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항상 그 와이너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곤 했었는데 저는 그 애프터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 와인 한 잔 때문에 숙소를 잡고 자는 것이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절대로 제가 술이 약해서 한 잔에도 취해서 막 칠렐레 팔렐레 가벼운 행동이나 언행을 하게 될 것을 걱정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와만 사적인 소통을 했었고 그 다른 분들은 모임에서나 만나던 사이를 유지해왔죠. 그러다 모두가 조금 친해질 계기가 생긴 게 존이라는 그 형님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날인데 제가 그 청소년 상담 시에 좀 자주 사용하던 그 보드게임류들을 다 챙겨 갔었거든요. 추가로 화투패와 윷놀이도 가져왔었어요. 처음엔 다들 이런 플레이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았는데 뭐 상당한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 나이와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짧은 시간에 뭐 코돌이 막 처형단 막 이런 거를 외치는 수준에 이르렀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인디언 밥에도 진심을 다 보였었어요. 역시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생각하고 재미나게 시간을 보냈죠. 물론 이후에는 윷놀이도 성공적으로 전파를 했고 그 집주인인 존이라는 아주 중후한 형님은 진짜 상당한 인테리어였는데 그 면모를 과시라도 하듯이 마지막에 그 굴려 던지는 비열한 방법으로 연속으로 막 몰을 만들어서 승리를 쟁취해내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었어요. 이 과열된 분위기와 인디언 밥으로 붉어진 등짝들에게 잠시나마 캄다운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살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똑똑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그날을 재밌게 보냈고 다들 그날을 이제 존의 형 집에서 묵게 됐고 밤늦은 시간까지 조금 더 깊은 대화들을 하다 잠에 들었어요. 이날 제가 직업병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전체적인 성격이나 성향 같은 걸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공교롭게도 다음날 제니 누나가 모임이 끝나고 저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존의 형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제니 누나는 돈을 몇 푼 주면서 마실 것 좀 사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때 음료수 2개를 사왔고 그렇게 마트 주차장 그 차 안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제니 누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부여잡고 살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뭐 어떠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 건지 의미 없고 목표 없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대화 주제라 놀랐지만, 사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지니 누나도 무슨 상처가 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크게 작용된 이유는 언니와 아버지의 죽음이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 순탄치 못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자매 사이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제 에 빠져 살던 엄마와 조금 작은 규모의 갱단의 그 모습격인 아버지,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살았었다고 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여느 때와 같이 학교를 마치고 언니와 하교를 했대요. 집으로 돌아오면 만약에 절어있는 엄마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인사를 나누고 2층으로 올라가곤 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집이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엄마를 찾기 시작했죠. 근데 집 내부에도, 뭐 갤러지에도, 백야드에도 그 어느 곳에도 엄마가 없더래요. 평상시에 외출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이상하다 생각돼서 자매는 동네를 찾아다녔죠. 급하게 찌든 엄마가 혹시나 이 추운 날에 어딘가에서 또 제정신이 아닌 채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돌아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찾을 수는 없었고 집에 와서 이제 그렇게 둘이 그날을 보냈대요. 아버지는 딱히 귀가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당시엔 또 연락할 방도도 없었고 경찰에게도 알렸지만 사실 이 집안 자체가 문제가 많았던 집이었는지라 역시나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자연스레 엄마는 집을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게 됐죠. 예. 근데 아버지는 갱단이란 점을 빼면 두 딸들에게 너무나 좋은 아빠였고, 그 이후로 이제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수많은 협박과 큰일들을 견디며 갱단에서 나왔고 이제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아이들을 보살피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너무나 지독한 냄새에 시달리게 된대요. 냄새는 그 갤러지 쪽에서, 백야드 쪽에서 그 근방에서 강하게 났고 어느 순간은 옆집에서 항의를 할 정도로 아주 그런 강력한 냄새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느 날 그 백야드를 다 갈아엎던 중에 부패가 아주 많이 진행된 아내 제니 누나의 엄마를 찾게 되죠. 그리고 상당히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언니와 제니 누나는 한동안 큰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예전 갱단 생활을 할 때 그 반대편 갱단의 짓이라고 판단해서 피해 복수를 준비하게 된대요. 다시 전에 갱단으로 돌아갔고 활동을 하게 됐고 복수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죠. 이 개인의 복수가 아닌 어떠한 이권 다툼으로 관련지어 아내를 살해한 집단과 그 배우의 가족까지 다 처단을 했대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제니 누나와 언니, 아빠의 힘든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다른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그 갱 두목의 도움으로 아예 다른 주로 건너와서 정착하여 생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안정되지 못한 생활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었던 까닭인지 제니 누나는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죠. 또 전에 살던 지역에 언니가 거기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몰래 만났었나 봐요. 그렇게 이따금씩 왕래를 하던 중에 조금씩 재기를 노리던 그 상대 갱단에게 무참히 사고가 되는 끔찍한 사건까지 또 겪게 되었대요. 아버지는 또다시 복수를 꿈꿨지만 도망자 신분이기도 했고 갱단의 핵심 멤버들은 많이 죽으면서 다른 쪽으로 또 흡수가 돼서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때부터 술과 마약에 의존해서 살게 되었대요. 그리고 언니가 죽은 이후로 제니 누나는 더더욱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끔찍한 일을 당할 것만 같은 불안감에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낮잠을 자던 중에 노크 소리에 잠에 섰겠대요. 쿵쿵쿵쿵 쿵쿵쿵쿵. 혹시나 그런 사람들일까? 숨소리도 죽이고 움직이다 나는 소리가 새어날까봐 노크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도하며 숨죽인 채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대요. 그리고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그리고 4일째 되던 날에 문 밖을 볼 수 있는 집안 어느 공간에서 바깥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늘색 리본이 묶인 모자를 쓰고 원피스를 입은 또래의 여자가 집 쪽으로 다가오더래요. 어떠한 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었고 도로 끝에서부터 보였기에 아 혹시 저쪽 멀리 있는 집에 누군가 이사를 온 것인가 라는 생각도 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그날 역시 그 사람만 확인하고 문은 열어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다음날 어김없이 그 여자가 또 찾아왔고 네네. 그날은 누군지 묻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었대요. 네. 그렇게 그 여자아이 로라와의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조금은 특이한 만남과는 다르게 제법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그 아이는 몸이 좋지 않아서 학교에 나가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는 게 자신과 같은 처지였기에 더 빨리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로라와 만나 재미있게 놀던 중에 로라가 그러더래요. 제니, 우리만의 우정증표를 너의 집 옆에 있는 가장 큰 나무에 심어두었어. 제니가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 증표를 얻게 되는 순간이 너가 이 집으로부터의 해방과 우리의 우정이 증명이 되는 날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머릿속에 새겨두긴 했대요. 그리고 로라가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니, 너희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니는 혹시 자신이 아빠 때문에 갇혀 지낸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지만 우선 어릴 때는 창피함이 보통 앞서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치부를 감추고자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너무 바빠서 나에게 시간이나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나쁜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로라가 막 깔깔깔 웃으면서 우리 아빠랑 똑같다고. 하지만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어. 아마도 벌을 받은 걸 거야 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웃는 모습에 의아하기도 했지만 대화가 또 무겁기도 했고 굳이 즐거운 분위기를 깰까봐 로라에게 짧은 위로와 대화의 주제를 돌리려 했더니 다시 한번 제니에게 너희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래요. 예. 그래서 우리 아빠는 바빠서 집에 자주 오지 못한다고 했더니 그럼 사진 같은 거라도 보여주면 안 되냐고. 그냥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빠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그렇다길래 그래 뭐 사진쯤이야 어려운 것 아니지 라고 생각해서 같이 아버지 방으로 향했대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고 로라는 이렇게 생기셨구나 라며 사진을 유심히 보고는 시간이 됐다 라며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그 후로 몇 날 며칠 동안 로라는 오지 않았고 혹시나 무슨 일을 당한 건지 걱정되기도 했고 너무 궁금하기도 했대요. 불현듯 떠오른 며칠 전 우정의 증표인가 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날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에 제니는 집을 나왔어요. 우선 항상 로라가 오던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고 해요. 로라가 살던 집이 이쪽이라고 했었는데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집이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외지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됐죠. 우선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증표라도 찾아서 집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재빨리 복귀해서 로라가 말한 그 나무 밑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깊지 않은 곳에 쇠로 된 작은 박스가 들어있었고 그 박스를 챙긴 후 다시 흙을 덮고 집으로 들어왔대요. 그리고 상자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열쇠가 없었죠. 그래서 상자를 이리저리 둘러보던 와중에 뒤편에 어떤 주소와 그 주소에 열쇠가 있다는 글씨가 각인이 되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로라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대요. 당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만약 저였다면 저는 연장 같은 걸로 자물쇠를 잘라내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 제니 누나는 여기 적혀 있는 곳으로 가면 로라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섰대요.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마지막 테스트인가? 라고 생각도 했고 이곳에 가면 그 테스트를 성공하고 로라와의 우정도 증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하필이면 전에 살았던 동네 가까운 지역이었대요, 거기가. 그래서 망설이기도 많이 망설였고 또 멀다 보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아빠의 여자친구, 당시 자신을 싫어하고 없어졌으면 하던 존재인 아빠의 여자친구를 이용하기로 해요. 자신을 그 지역으로 데려다 준다면 앞으로 아빠와 여자 그 사이에 나타나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역시나 아빠의 여자친구는 흔쾌히 수락하고 그렇게 그 주소로 이동을 시켜줬대요. 그 집은 평범하게 생긴 주택이었는데 막상 가니 떨려서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대요. 예. 그렇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 문을 두드렸죠. 그리고 잠깐의 시간이 지나서 환하게 웃는 로라를 만나게 돼요. 집 내부로 들어가서 반가움을 나누고 로라의 엄마도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아는 듯한 로라 어머니의 배려로 그 집에서 수양딸처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꽤나 빨리 흘렀대요. 1년 정도가 지나고 정말 엄마처럼 자매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사실은 로라의 아빠도 제니 가족이 살던 그 지역에 같은 갱단 활동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제니의 엄마와 언니를 죽인 사람이 그 다른 갱인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복수했던 그 갱단은 아예 관련이 없던 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범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을 했죠. 기막힌 우연의 일치에 놀랍기도 했지만 잊고 살았던 엄마와 언니에 대한 감정이 다시금 들어 그 키를 받게 돼요. 그 키란 것은 그 진짜 범인인 갱단에서 사용한 총기와 흉기가 밀봉된 봉투였고 어째서 이걸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었고 왜 자신에게 주었는지 물었죠. 로라의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이자 로라의 아빠가 지금 그 상대 갱단에 잡혀있고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했다간 우리 목숨이 안전치 못하고 증거를 제출했다간 남편의 목숨이 온전치 못하다. 결국 우리 가족이 안전치 못하다 생각돼서 이렇게 갖고 있었다. 네. 로라가 안전한 상황이 될 때쯤 내가 죽더라도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같은 갱단의 딸이 이러한 연유로 알게 될지 몰랐는데 제니의 아빠라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 건네준다고 했대요. 무튼 이것만 있다면 언니와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라도 감옥에서 썩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꽤나 오랜 시간을 떨어져 지낸 아빠에게 다시 돌아갈 자신이 없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서도 자신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돼서 로라 엄마의 도움을 받아 1년이 지난 시간 만에 집으로 가게 돼요. 로라 엄마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거고 우리 다 같이 복수를 준비하자 라고 했고 제니 누나를 이제 그 집에 내려준 뒤에 로라 엄마는 다음날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고 떠났고 제니 누나는 그 길로 집으로 향했대요. 하지만 집엔 아빠의 여자친구가 여전히 있었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기는 거냐고 없애버리기 전에 당장 돌아가라 하였고 예. 운전박대를 당한 제니 누나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방향을 틀었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경찰서로 향했고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증거물인 그 총기와 흉기를 제출하게 돼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엄마와 언니의 복수를 성공을 하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니 누나의 아버지가 잡혀갔죠. 이게 사실 제니 누나가 경찰에게 가져다 준 그 총기와 칼은 제니 누나 아버지가 상대 갱단을 처단하던 중에 예. 그 죽은 로라의 아버지와 로라의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는 데 사용되었던 증거품이었어요. 알고 보니 로라의 아버지는 같은 갱단 출신이 아니고 그 상대 갱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니의 언니가 사망할 당시에 그 남자친구는 로라의 또 친척 오빠였어요. 그 덕에 제니의 도피처 주소를 알고 있었고 기나긴 시간을 우연을 가장한 셋업 복수를 한 것이죠. 이렇게 로라의 가족들은 제니의 아버지에게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니 누나에게는 두 번 다시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정신적인 충격을 주며 복수를 했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니 누나는 이주를 하여 길거리를 전전하며 지냈다고 해요. 다행히 아예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홈리스들과 생활하며 스스로 길거리에서 불황자 생활을 자처하게 되었대요. 그러다 그날은 어떤 마트 앞에 주저앉아 있던 중에 마트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빵을 주면서 말을 건넸대요. 이쪽보다는 뒤로 돌아가면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쉬어라. 그쪽이 햇볕 피하기도 좋고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데는 의도가 다분하다 생각해 무시했대요. 하지만 이 남자는 한 달, 두 달, 1년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그 근처에 있는 자신뿐만 아닌 주변의 홈리스들에게 엄청 잘해주었대요. 거기서 제니 누나는 조금씩 마음이 열렸죠.
그렇게 남자의 도움으로 남자의 집에서 머무르며 마트에서 일도 하게 되었대요. 그 남자도 가족이 없었고 제니 누나와 그 홈리스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도 사실 이 남자도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또 그 둘은 점점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고 그 남자의 아이까지 갖게 되었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돼요.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그 남자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180도 바뀌어 버렸대요. 밖에서는 여전히 따뜻하고 가족만을 위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집에만 오면 돌변하는 거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맨정신인데 매일 때렸대요. 그리고 아이로 협박을 해서 그 외부의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게 했대요. 어느 순간에는 이 제니 누나가 아무런 생각이 없어졌고 로봇처럼 그저 남편이 돌아오면 아이를 방에 들여놓고 맞을 준비를 알아서 하게 되고 또 좋지 않은 행동들을 당할 준비를 하게 되고 등등 더 많은 끔찍한 일, 고문 등을 당했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아이도 버려둔 채 도망을 나왔대요. 그렇게 도망을 나왔고 또다시 홈리스 생활을 했대요. 그러다 자신의 남편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신을 찾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도망을 치게 됐죠. 도망을 치다 나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그냥 죽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렇게 차로 뛰어들었고 눈을 뜨니 당연히 병원이었죠. 죽지 못한 게 너무 분해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머리가 연한 갈색의 아주머니께서 손을 잡고 막 울더래요. 어디에서 대체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한 거냐고.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도울 테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우선 당분간 몸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자고. 그때 제니 누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또 왜 호의를 베푸는 건지 나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사람을 믿느니 악마를 믿겠다고 두 번 다신 어떠한 사람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대요. 그리고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퇴원하는 날 그 아주머니께서 갈 곳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이라도 푹 쉬고 가라고 마사지도 받고 좋은 것도 먹고 불편하면 내가 이제 다시는 찾거나 연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다. 그러니 제발 부탁 한 번만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머니 때문에 아주머니 차에 올라타게 됐죠.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생각보다 많이 외곽으로 벗어났고 푸른 나무들 사이로 달리다 보니 대저택까지는 아니고 조금 중소저택이라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돼 보이는 저택으로 향하더래요. 자동문이 열렸고 꽤나 삼엄해 보이는 경호를 뚫고 주차를 하니 어떤 분들이 막 문도 열어주고 방을 안내해줬대요. 속으로 엄청난 재벌이구나. 그래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회복하고 내일부터 제대로 살아보자. 그러며 따라 들어갔고 정말 유치하지만 공주풍의 방을 안내받았고 침대 위에 있는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안내를 받았대요. 조금은 노출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옷이었고 그래서 갈아입고 있으니 잠시 후에 과일과 차를 가져왔대요. 그 여성분이 이거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래에서 호출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서 과일을 먹고 차를 마시고 왜 이렇게 깜깜하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고 소리를 내보았지만 소리도 나고 들리더래요. 하지만 고요한 공간에서 자신의 목소리만이 울렸고 이거 아까 트럭에 치여 죽은 건가? 이건 그 후의 세계인가? 그러면서 멍하게 있는데 손이 뭔가에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건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아까까지는 현실이었고 내가 또 어떤 일을 당했나 보다. 사람이 진짜 죽음 앞에서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다고 하잖아요. 옆으로 몸을 돌리고 침대 끝쪽까지 닿게 됐고 이 침대 밑으로 살짝 내려가서 막 여기저기 잡히는 대로 짚던 중에 침대 안쪽으로 뭔가 날카로운 게 있다 느껴져서 거기에 막 손이 찔려가며 그 끈을 잘랐대요. 그러다 마침내 풀어냈고 다리에 묶인 것도 풀고 최대한 감각에 의존하여 여기저기 더듬다 보니 방은 아까 그 방 그대로구나 싶었고 창 쪽으로 갔죠. 음악 커튼과 같은 그런 게 바깥의 빛이 새어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고 그걸 살짝 젖히니까 아래쪽에서 파티가 열린 건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창문 이쪽으로는 도망은 못 치겠다 싶어 문 쪽으로 갔대요. 문은 당연히 열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열려 있었고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자에게 발각이 되었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분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대요. 조금 큰 지역까지 탈출하는데도 그 트럭 기사들에게 끔찍한 일들을 당했지만 결국엔 살아서 나왔고 그날의 기억은 거기까지래요. 그러고 그렇게 탈출해서 일어났을 때는 골목길 쓰레기 봉투와 옷가지들을 덮고 있었고 구걸을 하던 중에 정장을 말끔하게 입은 한 남자가 명함을 건넸대요. 그리고 그 명함을 보고 그 남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머지않아 죽을 것 같다. 나 죽기 전에 아빠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어느 지역에 깽단이었고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아서 어느 지역에 어느 감옥에 있다.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 사실 길거리에 심심찮게 보이는 맛 중독자 홈리스들 안 도와주는 게 당연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같은 직장 동료의 여성에게 도움을 청했고 잠시나마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드디어 면회가 잡혔고 예쁘게 머리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그 남자와 그 감옥으로 가게 돼요. 자신을 보고 기뻐할 아빠를 기대하며 마주한 아빠는 이게 하루 이틀 온 게 아니라 365일 울었다고 표현이 될 정도로 눈에 힘줄이 다 터져 있을 정도로 충혈이 돼 있었고 만났을 때도 울고 있었대요. 눈이 너무 부어서 잘 떠지지 않는 상태로. 첫 마디가 사랑하는 내 딸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라고 하더래요. 단지 현재 이런 상황에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라 생각했지만 이내 재차 제니 누나는 충격에 빠져요.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뭔가 뒤적뒤적대다 몇 장의 사진을 꺼내게 되죠. 로라와 로라의 어머니로부터 함정에 꿰어 폐인이 된 제니 누나 사진, 로라의 친척 오빠가 제니 누나의 언니를 죽일 때 찍은 사진, 공포의 결혼 생활을 하게 만든 그 마트, 그 남자가 고문할 때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자신을 항상 감시하며 시시때때로 찍힌 사진들과 마지막으로 그 아주머니의 집으로 간 날 개치의 침대에서 남자에게 그런 것을 당하는 사진들. 감옥 살이만으로는 복수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한 건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주기 위한 건지 계속해서 그런 사진을 보내왔던 거죠. 예. 무튼 그런 사진들은 복수를 다짐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니 누나의 아버지가 차곡차곡 모아놨었고 제니 누나와 함께 온 남자는 그 사진을 받게 됐죠. 결과적으로 그 사진들이 증거가 되었고 일부는 감옥에 갔고 일부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부는 도망을 치기도 했고 무튼 그러면서 명함을 한 장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변호사 존. 끝입니다. 이것의 제목을 제가 사실 베토벤 5번 교향곡이라고 했었거든요. 그거 아시죠?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거 아시나요? 변호사 존이 누구냐면 예. 아까 저희가 모임에서 그 존의 형님 집에서 잤다고 했잖아요. 그 존이 그러니까 이걸 제가 베토벤의 5번 교향곡 그걸 일본에서 짓긴 한 건데 운명 교향곡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 빰빰빰빰 이 부분을 뭔가 노크를 하는 신호를 알리는 운명의 신호를 알리는 그런 부분은 도입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사건도 그 로라가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이 되어서 그 제목을 제가 베토벤의 5번 교향곡으로 이야기를 해보았고 와, 어쨌든 맞네. 예. 그 모든 게 다 셋업이었고 예. 운명을 가장한 셋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데는 정말 존이라는 형님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렇게 사건이 좀 불행했지만 그나마 행복하게 끝날 수 있었다 해서 조금 공포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신기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로 매 순간이 선택인 거예요. 그죠?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모르는 거니까. 네, 결국엔 모두 다 애초에 몇 년간을 계획을 해서 네. 그 여자를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 가둬서 생활을 하게 만든 거죠. 점점 더 나락으로. 현실만큼 무서운 건 없는